유엔 무역개발회의 역사상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도약을 우리 군이 뒷받침합니다. 세계 6위 군사력에 걸맞게 국방 외교의 성과도 놀랍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새 지평을 열어가는 국방 외교 들여다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2021년 국방 외교의 성과를 정리해보고 2022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정책실장 김만기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우리 국방부가 작년도에 군사 외교의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국방 외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국방 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온 이재현입니다. 저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국방부 정책실장으로서 강한 안보 또 책임국방 구현을 위해서 정말 애써 오셨는데 지난해 우리 군의 활약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순간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수많은 국방 외교 현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야말로 숨가쁘게 지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2월 달에 외교 국방장관의 2+2 회담이 있었고 네. 작년 12월 달에는 한미 안보 협의회 즉 SCM이 있었고 또 유엔 평화주의 장관 회의 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미라클 작전이 가장 기억에 네.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라클 작전은 국방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를 포함해서 미국과 또 현지 나토군을 포함해서 이러한 여러 작전 요소들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현지 아프간 조력자 39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한 작전이었는데 이번 미라클 작전은 우리 국방 및 외교사에 길이길이 남을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미라클 작전 온 국민들이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당시 상황 총 3단계로 이뤄진 미라클 작전의 긴박했던 순간들 시장님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라클 작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데요. 네. 국방부에서는 합참과 공군본부, 그다음에 현장, 또 미군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작전을 하였고 국내 유관부처인 청와대와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협조를 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작전을 총괄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앞서 우리 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을 3단계로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작전을 이렇게 진행 경과에 따라 나눴던 그런 분류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수송기가 중간 기착지가 되는 이슬라마바드 공항으로 가는 작전이 1단계 작전으로 하였고 2단계 작전은 아프간의 카불 공항 현지에서 우리 조력자들을 이슬라마바드로 공항으로 수송하는 작전 이런 작전이 바로 2단계 작전이고 3단계 작전은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우리 국내로 현지 조력자들을 수송하는 작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작전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중간중간에 에피소드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1단계 작전의 중간 기착지 이슬라마바드 공항으로 갔을 때 작전은 사실은 우리나라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한 9,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되다 보니까 실제 C-130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갈 수가 없고 중간 기착지에서 급유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8개 국가의 영공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작전 요소가 좀 많이 이제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아프간 인접이 있다 보니까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많은 나라에서 그 수송하기 위한 이런 작전을 하는 관계로 거기가 굉장히 혼잡했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이를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현지에 있는 공군 참모총장 협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전 조서들이 잘 결합이 돼서 1단계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제 2단계 작전은 카불 공항에서 이슬라마바드 공항으로 수송하는 작전인데 현지 전력자들이 그쪽으로 카불 공항으로 모이는 것이 이제 핵심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1일차 작전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 390여 명 데리고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26명밖에 모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저희가 긴장을 했었는데 네. 그 작전을 2일차에 그 버스를 집결해서 그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우리 현지 조력자들 오도록 해가지고 하는 작전으로 변경하는 그 신의 한 수를 두어서 많은 인원들이 그쪽을 집결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3단계 작전은 이제 그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현지 조력자들을 수송하는 작전인데 사실은 이 작전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초 계획할 때는 390여 명을 다 수송하기 위해서 KC-330 2대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 조력자들 수송하는 작전을 보니까 어떤 나라는 한 명도 못 싣고 가고 어떤 나라는 뭐 한 20여 명 싣고 가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최초 계획했을 때는 390여 명 전원을 다 싣고 오리라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2대로 계획을 했다가 K330 한 대만 이렇게 가지고 갔었는데 어떻든 간에 가급적이면 K330의 많은 인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짐도 좀 이렇게 해서 뒤에 C-130에다 싣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시켰던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자, 미라클 작전 성공으로 전 세계에서 정말 찬사를 보냈어요. 대한민국, 우리 군, 뭐 경이롭다라고 찬사를 뭐 감탄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전문가라기보다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훈련 상황도 아니고 실제 작전이고 네. 그동안 우리 군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이런 상황에 대비를 했었나, 얼마나 뛰어난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고 또 우방국하고 공조 이런 네. 부분도 대단히 빛났고요. 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조력자들을 데려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뭐 1명, 20명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4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의 작전 능력도 훌륭했고 또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국민들의 이런 반응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다 종합해서 보면은 아 정말 이게 경이롭다. 선진국 한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네, 정말 기적이 발생했는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전 세계적인 찬사가 이어졌는데 미라클 작전의 성공 요인을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 그 실장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좀. 네. 사실 미라클 작전 환경이 외국에서 하는 작전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하는 작전과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거리가 왕복 한 2만 킬로 정도가 네. 되고 실제 카불 공항에는 대공포 위협이 좀 상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그 공항으로 진입하는 그 게이트에는 폭발의 위협이 항상 네. 상존하고 있는 그런 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미라클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미라클 작전 속에 또 작은 미라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라클로 생각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작전 D-Day 선정을 정말 잘했던 미라클이 있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아프간 조력자들을 국내로 이송한 바로 그날 우리나라에 도착한 그날 에비게이트가 폭파해서 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D-Day를 이틀만 늦게 선정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우리가 작전을 그래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D-Day 선정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얼마나 많은 인원이 카불 공항 내로 집결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일차에 26명에 추가하여 2일차에 대부분의 우리 계획된 인원을 다 수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현지에서 그 상황에 맞게 작전을 잘 변경을 했던 그 부분,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외교부에서 평상시부터 그 조직 관리가 잘 돼서 소통이 잘 됨으로써 그 작전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다 그쪽으로 집결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작전의 성공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작전에 투입됐던 인원들이 현지에서 정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작전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성공의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네. 들면은 그 도착을 했을 때 물론 일부는 우리 현지 교민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 숙박을 했지만 일부 인원들은 장소가 좁다 보니까 네. 그 대사관 그 복도에서 이렇게 취침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고 또 통신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카불 공항 안으로 작전 병력이 투입해 갔을 때는 실제 거기에 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없었는데 이런 작전 요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상당히 작전을 잘 했던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 미라클 작전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우리 국력의 신장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개 나라에서 우리가 작전을 신속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여러 개 나라들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을 잘 들어줬습니다. 또 사실은 보면 이러한 특수 임무를 부여받고 2만여 킬로미터 왕복 거리에서 작전을 하려고 계획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 개 나라 정도 되겠습니까? 사실 정말 우리 국력과 걸맞는 그런 작전이 바로 이 미라클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번 작전 간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던 작전 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라클 작전 전에 선발대가 우리 카타르에서 이제 카불 공항으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이때 들어갈 때도 미군의 수송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투입을 하게 됐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그 아이디어도 미군이 제공해 준 아이디어였고 예. 또 사실은 카불 공항 외곽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그때에 미군의 도움에 의해서 17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카불 공항에 우리 수송기가 이제 착륙을 할 때 원래 공중 이제 착륙 허가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PPR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전이 계획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시로 이걸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느낀 게 수시로 변경을 할 때마다 그때 바로바로 승인을 해주고 이래서 정말 이번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호 보완적인 한미동맹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초입니다. 제53차 SCM이 서울에서 개최가 됐어요. 근데 성과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핵심을 좀 실장님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게 SCM이라고 하는 게 그 회의 그 며칠간 해가지고 뭐 잘 되고 그러는 성격이 아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 1년여 동안 한미 간의 관계가 많은 노력을 해서 한미가 상호 요구하는 그런 합의에 도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SCM에서는 70여 년 동안 이어온 한미동맹의 어떤 굳건한 신뢰를 확인을 했고 또 양국 사이의 우정이 좀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SCM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한미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네. 주한미군을 현 전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선언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올해 FOC를 하기로 했던 것은 상당히 전자권 전환에 대한 성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용산기지를 반환 문제라든가 또 우리 연합사 본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하는 그런 성과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향후 한미 동맹이 보다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많은 토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완전 운영 능력 평가를 올해 실행하기로 한 점
실장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네. 그 올해 FOC를 실시를 하기로 했다 하는 것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동력을 갖게 됐다 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IOC 최초 운용능력 평가를 2019년도에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도에 FOC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실시를 하지 못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FOC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이런 이제 FOC가 실시를 하게 되면 이 FOC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됐느냐 불합격이냐.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X년도, 언제 전작권을 전환시키느냐 하는 X년도 결정이 될 것이고, 네. X년도 결정이 되기 1년 전에 완전 임무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는데 FMC라고 합니다. 그래서 FMC를 실시를 하는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 FOC라고 하는 이것을 건너야 그 다음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합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이 협상 1년 6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실장님 눈여겨봐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예, 작년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을 한미 간에 합의했던 것도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미는 SMA 협상을 통해서 우리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되 최초 년도에는 인건비 제도 개선에 따른 총액 적립분만큼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총액이 총 1조 1,833억 원 정도로 했는데, 이는 20년도 우리 국방 예산 증가율 77.4%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해서 6.5%를 합산했는데, 그렇게 해서 13.5%가 증가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치게 과도한 증액 요구가 있었고 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존의 그 SMA에 속에 들어있는 인건비라든가 군수지원비, 건설비 등의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협상이 되었다 하는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번 SMA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성과 중에 매년 계약하는 게 아니고 5년이라고 하는 다년간의 계약을 서로 했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 교수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한미동맹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포괄적, 호혜적 한미동맹,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미국에서 정상회담 하면서 나왔던 얘기죠. 그동안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미국에게 좀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이렇게 좀 뭐 저자세로 들어가는 그런 회담이었다면, 이번 성과는 사실상 이제 한국이 미국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미사일 지침 폐기 같은 이런 그 주권을 확고히 하는, 우리 주권을 환수하는 이런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하게 글로벌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그런 동맹으로 발돋움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재건을 위해 기여 의지를 다시 보여준 사례가 있는데, 바로 2021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입니다. 국방 외교 진수를 보여준 자랑스러운 그런 대표적인 업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장님, 주요 성과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작년도가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0주년이 되는 해를 계기로 해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1950년대 한국전쟁이 있었을 때 유엔의 60여 개국 나라로부터 전투 병력, 의료 지원, 기타 물자 등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다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세계에서 또 어느 나라가 있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번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상당히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됐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토영아지 장관 회의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대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워낙 그 오미크론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몰리치는 바람에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은 82개국 정도가 참가를 하고 60여 개국에서 이제 기여 공약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것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네. 또 우리나라 요 서울 평화지 장관회의를 통해서 서울 이니셔티브를 선언을 하게 됐는데 이런 우리나라가 이번 평화지 장관회의를 통해서 PKO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공약도 6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특히 공약 중에서 헬기를 공유하는 기여하는 이제 공약이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쓰고 이제 도태 예정 장비인 500M MOD를 실제 유엔 평화유지를 하는 그 지역에 직접 공유를 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네. 굉장히 그 유엔 사무국에서 봤을 때 세계 각국의 사례 중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장점을 살려서 6대 기업 공약을 내놓았는데 그중에서도 헬기 공유와 이 의료 부분은 정말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가려운 부분을 박박 긁어주는 그런 공약이라고 보는데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실장님께서 그 헬기 공여에 관한 좀 구체적인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큰 틀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한국은 지금 제가 있기로는 PKO 활동을 한 20년쯤 돼가고요. 레바논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남수단에서도 하고 있고 뭐 그전에는 소말리아, 뭐 IT, 동티모르 이런 데서 많은 활동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업적을 쌓았거든요. 능력도 네. 쌓았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명실공히 이제 PKO에서 주도적인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국이 그렇게 주도적인 국가로 노하우를 쌓고 있는 데다가 한국의 경제력, 뭐 IT 기술, 그다음에 국방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한국이 국제사회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장관회의에서 나왔던 이런 그 기여 공약이라는 부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동남아 국가들 좀 상황을 보면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중진국으로 넘어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에서도 이제 자기네들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 PKO 활동을 좀 늘려보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한테 한국은 PKO를 지금 이렇게 잘 해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 한국이 좀 가르쳐다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요구가 있고 또 한국이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은 뭐 국제사회에서 호응이라는 거는 안 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을 활용한 유엔 스마트 캠프 모델을 제시한 기여 공약이 있다고 들었어요. 좀 생소한데 실장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PKO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보면 그 대부분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이고 환경이 되게 열악한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이 잘 안 된다거나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특징적인 나라들인데 그래서 우리 스마트 캠프는 우리의 강점인 IT 기술을 잘 적용해서 그 부대에 그러니까 현지 임무단에 적용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시켜주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스마트 시티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연상이 되실 텐데 네. 그 현지 임무단의 부대에다가 무선 네트워크를 설치를 하고 지능형 경계 감시 체계를 만들어주고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 전기 체계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쫙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고 네.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 부대에 설치해 주는 건데 예. 사실 이번에 동대문 프라자에서 10여일 동안 전시회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앞선 우리의 기술들이 거기에 많이 적용이 돼서 네. 했다 해서 호응도 많이 받았었고요. 네. 내년도에 저희가 우리 남수단에 있는 한빛부대에 이번에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착이 되면 다른 임무단에도 이런 스마트 캠프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여 공약 그 실천 등 추후 조치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또 추진해 나갈 건지 실장님 궁금합니다. 네네. 우리가 6대 기여 공약을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 공약만
뭐 제시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세부 실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유엔 사무국과 협조를 해서 우리의 헬기 자산, 또 공병 장비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여 규모를 선정하고 어느 나라에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그 한빛 부대에 스마트 캠프를 이제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대에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시안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병 장비를 지원해주고 교육하는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 훈련팀을 파견하거나 유엔 여군 교육 과정을 우리 국방대에 유치를 해서 네. 거기서 교육을 시켜주고 경찰 PK 요원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파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나갈 계획에 있고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약 50여 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스마트 캠프 시범 사업과 우리 훈련팀 파견, 공병 분야 훈련 등에 대한 그 진행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 형태에 따라서 다자간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남방 정책이 활짝 펼쳐지고 있는데, 뭐 이거는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열었다, 블루 오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동남아시아 지역은 뭐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나 안보나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예로 보면은 지금 미중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충돌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하고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우리의 그 경제적인 네트워크 확장뿐만 아니라 전략 안보적인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어서 아세안 지역이 대단히 한국의 이익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이제 그런 아세안의 중요성들을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아세안 하면은 신남방 정책이 가장 네.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 외교적으로 보면은 신남방 정책은 그동안 한국 외교가 주변 사강하고 한반도 문제 관리에 너무 집중을 했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성장한 경제나 국력이나 군사력을 보면은 세계에서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서 신남방 정책처럼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집중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국방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방도 거의 이제 한반도 안에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한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넘어가지고 글로벌 사회, 글로벌 차원으로 한국이 국방 방산 분야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일단은 네. 아세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 이 신남방 정책 아주 부단히 또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한 아세안 국방 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실장님 이 회담의 의미랄까요? 뭐 중요한 거 몇 개만 짚어주세요. 네, 한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이 최초로 열렸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원래 아세안 국가들 간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국방장관 협의체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10개국이 이제 매년 아시아 국가들 10개국이 회의를 진행해 왔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국가가 8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우리가 아는 통상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플러스 국가에 들어 있는데, 그 플러스 국가 8개 중에서도 사실은 아담에 들어 있는 그 국방장관, 아시안의 국방장관들과 각각 회의를 하는 나라가 4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일본, 호주 이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회담을 작년도 하게 됐다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 이러한 한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국방부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겠고, 또 향후 5년간의 우리 아세안에서 서로 간에 협의하고 협조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그런 대략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설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신남방 정책을 지원하는 것들인데, 정부에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에 기초해서 어느 나라와도 잘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인데, 국방 차원에서도 신남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체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의미가 큽니다. 네. 예, 한국과 아세안이 다른 국가 없이 최초로 함께한 회의라는 점,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더 뿌듯해지는데요. 이 박사님, 그만큼 우리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국방 협력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아세안 국가들하고 국방 부분에서 협력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세안 국가들이 주권 문제에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리고 국방이라는 문제는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서 외부에 잘 문을 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라는 건 우리가 또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아세안 입장에서는 한국에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나라든 우리 노후물자 공여받아가지고 매우 잘 활용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방산 협력 한국이랑 하고 있고요. 동남아 국가들이 과거에는 경제성장 위주로 나갔다가 이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우리도 적정 국방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국방력을 꽤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지점에서 미국의 노하우를 받아들여서 한국화시킨 한국의 국방관리 체계 같은 부분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네. 미국은 너무 멀고 한국 거를 갖다가 우리도 우리 거에 맞춰가지고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오자라는 수요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국방장관 회담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한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서 신남방 국가들 대상으로 국방 협력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이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실장님, 이거 실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진은 얼마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제 저희가 지금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해서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하우를 공유하고 군 차원의 백신도 좀 제공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협력을 우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해상교통로가 되게 중요한데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해양 안보 역량을 구비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아시안의 국가들과의 연합 훈련을 통해서 재난이라든가 또 뭐 어떤 그 해적에 의한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구비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협력을 해나갈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화생방 분야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화생방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화생방 능력을 배우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시안 국가들과 같이 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한다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서 국방장관님께서 태국과 싱가포르를 다녀오셨습니다. 정말 빡빡한 일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실장님 함께 동행하셨죠? 예. 네. 장관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좀 어떤 에피소드 아니면 좋은 성과 몇 개만 예. 소개해 주세요. 네. 예, 그 신남방 정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태국과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 태국에 가서는 이제 태국의 국방장관이 총리를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 총리를 만나서 양국 간의 국방 현안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국방 교육, 연합 훈련, 또 정례 협의체 이런 것들을 잘 하기로 이렇게 했고 예. 특히 태국에 가니까 태국이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를 지원해주는 참전국입니다. 네. 거기에 참전 용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장관님께서 태국 방문 계기에 그 참전 용사들의 집도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하시고 또 메달도 수여해주고 또 이렇게 만찬도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태국 그 참전 용사들 다 뭐 대부분 90 넘으신 분들인데 네. 그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모습이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생각을 하고 싱가포르에 방문했을 때는 싱가포르 응행현 그 국방부 장관하고 회의도 하고 또 싱가포르의 그 RSIS라고 난양공대 그에서 운영하는 연구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네. 장관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네. 실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한국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또 인터넷 또 웹에서 질문도 받고 네. 상당히 짧은 일정이었는데 상당히 바쁘게 진행이 돼서 성과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남방 국가와의 국방 외교 그 놀라운 성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대한민국. 소총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무기를 원조받던 나라가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세계 9위에 이름을 올리며 K방산의 존재감 제대로 입증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도 식지 않는 K국방의 열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출발! 작년 안에 오징어 게임과 BTS 열풍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고요. 그런데 한류 콘텐츠 만만치 않게 K방산 역시 승승장구했던 한 해였으니 미사일 잡는 미사일 천궁2와 K방산계의 BTS조 K9 자주포까지 방위 산업은 그야말로 한번 계약했다 하면 제대로 벌어오는 효자 산업인데요. 무엇보다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가 국방 예산을 감축하고 수출 수주 획득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K국방의 성과가 더욱 의미 깊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도 유독 K방산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시죠? 그 첫 번째, 당연하게도 우리 무기의 우수한 성능 덕분입니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무기 개발과 빛나는 국방 외교에 힘까지 받쳐주니 무기 수출이 처음으로 수입을 넘어서는 성과를 얻게 됐는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국방 외교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최근의 발자취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통해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 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해 체계적인 국방협력 플랫폼을 마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확보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괌과 태국, 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태국은 6.25 전쟁 당시 6,326명이 참전해 136명이 전사한 국가로 우리나라와도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서욱 장관은 19일 6.25 전쟁에 참전한 전사에게 우리 정부가 수여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해 격려했는데요. 다음 날에는 뿌라유 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사교육 교류, 연합훈련, 육해 공군 간 정례 협의체 활성화 등 한국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간 국방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특히나 방산 협력 분야에 대한 성과가 뚜렷했는데요. 태국은 2015년, 2017년에 이어 추가로 지난 7월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인 T-50 수출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태국과 우리나라가 맺은 훈련기 수출 계약 규모만 한화로 약 6,4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호위함을 인도받아 해군의 주력함으로 운용 중인 태국. 이날 태국 장관은 2차 호위함 사업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이 추가로 태국에서 수주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서욱 장관은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요. 23일 응행헨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및 양국의 국방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나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만큼 대테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언급됐습니다. 2022년 한국 방산업계의 수출 위상 작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충분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K국방의 위상이 전 세계에 더더욱 빛나길 응원합니다. 국방 분야 성과 중에서 이제 저희가 국방 외교의 다변화를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또 지난해에는 한중 해 공군 간 지통 전화와 관련해서 양해각서 개정안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자, 실장님 그러면은 한중 군사당국 간 소통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어떤 설치된 직통 라인을 통해서 실제 이제 문화를 교환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 답장도 해주고 하는 이런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한중 간에 이러한 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한 그런 한라인 구축이 굉장히 잘 유용하게 운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우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발적 충돌 상황 방지라는 측면도 그렇고요. 군사 당국 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정 박사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긴장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전의 그 전장이라고 하는 게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이 다변화돼서 이제는 또 소위 이제 다영역 작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육해공뿐만 아니라 뭐 그 우주, 사이버, 전자기과 같은 이런 새로운 전장도 드러났고 또 위협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북한에서 내려오느냐 아니냐 요것만 막으면 끝났는데 이제는 전방위적인 위협 그리고 또 현대 사회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 이게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첨단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새로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과 동맹만 잘하면 끝나는 우리 안보가 다 지켜지는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주변국 모두가 다 우리 안보에 다 중요한 나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고 러시아, 중국, 일본 다 중요한 그리고 아까 아시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다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이 모든 나라들과 다 소통하고 우리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계속 그 해양으로 진출하면서 그 소위 이 서해를 내해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또 공중에서도 우리 카디즈와 중국의 방공 식별 영역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러시아 항공기들이 우리 카디즈 안으로 진입하는 이런 사태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전쟁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한러 간의 국방 전략 대화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잘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약간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어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자, 지난해 한러 국방 전략 대화를 통해서 뭐 새롭게 바뀐 게 있습니까? 좀 내용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네네. 그 러시아와도 차관급 전략 대화를 작년도 했었고 지난 12월 달에 러시아 전략 대화를 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제 그 회의가 비대면으로 바뀜에 따라서 못했습니다만은 러시아하고도 어떤 국방 교류 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의 성과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중국하고의 직통 라인이 있다고 했었는데 네. 러시아하고도 해외 공군의 직통 라인을 설치하기로 작년도에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정된 장소에 지금 전화기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러시아는 아직 개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개통이 된다면 중국과의 한 라인을 운영하듯이 러시아와도 해공군 간의 한 라인을 운영을 해서 어떤 그런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전 세계 군사력 최상위 아닙니까? 그래서 좀 소통도 하고 대화도 좀 정기적으로 하고 직통전도 좀 몇 개 좀 더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대요, 교수님. 예, 여러 개 설치하면 더 좋죠. 자, 그 러시아도 아까 이제 그 중국 얘기도 했습니다만, 러시아도 뭐 세계 2위권의 군사 강국이고요, 여전히. 그리고 미국의 그 세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또 유럽에서는 사실 그 러시아가 또 굉장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요 삼각형 안에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어떤 이런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우발적인 상황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이 소통 라인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황영진 씨 얘기한 것처럼 한 100개 정도는 소통의 라인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해 한러 간에 해공군 직통 한 라인이 꼭 설치됐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 호주, 한 영국 간의 이제 국방장관 또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난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또 그 밖에 세계 여러 나라와 군사 특히 이제 국방 외교 외연이 확대된 그런 해였는데 뭐
성과라든가 뭐 주목할 만한 거 자랑을 좀 더 실장님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자랑이라기보다도 작년도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여러 개 국가에 이제 방문을 하셔서 실제 교류 협력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국가에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국가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래도 대화가 되고 또 서로 교류 협력해야 될 만한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와 교류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도 그 영국, 독일, 또 프랑스와 이제 실제 과거에 굉장히 강국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들이 실제 우리나라와 교류 협력을 많이 했었고 또 장관님께서 UAE와 인도, 또 이집트, 오만, 또 최근에 이제 신남방 정책을 확의한 신남방 지역을 방문하시고 하는 등 다양하게 외교 활동들을 실시하는 성과가 많이 있었고요. 제가 그 1년을 지나 보니까 중요한 것이 장관님이나 또 국방에 있는 그 주요 지휘자들이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어떻든 간에 현장으로 다니면서 실제 어떤 협조하고 그다음 협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네. 우리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대한민국 국방 외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격도 올라가고 우리 군도 인정받고 있다. 맞습니까, 박사님?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정 교수님 전방위 위협 이야기하셨는데 국방도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이제 국방 외교도 전방위로 이루어지는 실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그래서 뭐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세안 할 것 없이 2021년 한 해 국방 외교가 되게 활발하게 움직였고 뭐 그 방송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라클 작전이나 한국의 뭐 PKO 능력, 그다음에 한국의 방산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배우자고 하는 요구도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 다 모아놓으면은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서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국가다. 뭐 경제 10위 이야기하는데 국방은 그거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어디 내놓아도 이제 우러러 볼 수 있는 네. 그런 국방 쪽에서 선진 국가가 됐고 이게 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국격이 올라가면은 군의 위상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또 국방 외교를 통해서 군의 위상이 올라가면 한국의 국격도 같이 올라가는 네. 서로가 선순환적인 시너지를 내는 그런 관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25 전쟁 당시 파병을 해서 우리를 도와준 그 국가들과 우위를 계속 다지는 이런 모습도 정말 보기가 네. 좋았습니다. 국방 외교 외연 확대 노력,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국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외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방 쪽에서 외교 얘기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철책선이나 잘 지켜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정말 앞서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방의 수준이 그 정도 높아졌다. 그리고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익을 위한 현장에서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 국방 분야도 더 이상 소비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방이 이제는 국익을 창출해내는 최전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최근에 우리 이제 서 장관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방 외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아주 폭발적인 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국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인 창출로 이어지고 우리 네. 국격의 융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보에 있어서 다자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 안보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개최가 됐는데요. 서울 안보 대화 이게 어떤 것이고 또 성과가 뭐였는지 실장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서울 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위해서 2012년도에 시작이 됐던 차관급 다자 안보 대화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작년을 계기로 해서 10주년이 됐는데요. 이번 서울 안보 대화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렇게 실시가 됐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양자 또 소다자 협의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 국가들 간에 많은 소통의 장이 돼 왔었고 또 그건 축적해온 역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서울안보대화가 영내 권위 있는 다자 협력의 플랫폼으로 됐다 이렇게 위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서울안보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또 강대국 간의 경쟁, 해양 영토 분쟁 등 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지만 신종 감염병이라든가 사이버,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러한 새로운 안보 위협 상황 속에서 국경 없는 안보 위기를 진단하면서 또 국계 간에 서로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됐다 이런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연대와 협력 정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종식하려면은 힘센 나라들이 이 백신을 독식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수님, 앞으로 이 국제 협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만 잘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죠. 자, 기후 변화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 함부로 쓰고 해서 온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 뭐 우리한테 피해 그대로 오죠. 지금 우리가 계속 몇 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도 사실 우리나라만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 아니잖아요. 또 지금 이제 아까 코로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난해 정말 엄청난 국민들의 응집력을 동원해서 이 백신도 접종하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오미크론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미크론이 발생한 게 예방 접종을 잘 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만 백신을 독점하고 그러면 백신을 맞지 못한 나라에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또 우리를 위협하고 이게 무한반복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 잘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겠다.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국제 협력 우리가 이제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네. 우리 역량을 발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장님 언급해 주셨는데 올해 서울 안보 대화는 좀 대면 회의가 이루어지는 또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2021년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국방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올해 2022년 국방 외교 추진 방향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다면 실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도 작년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추가 보완할 사항들을 이제 보완을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략 방향성을 잡았는데요.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영내 안정적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 한미 국방 당국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한미 동맹이 국익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초국가적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하고 또 한미일, 아세안 등 다자 및 소다자 안보 협력의 병행 발전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내 안보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21년 다변화하여 발전시킨 국방 협력을 추가적으로 더 내실화시키고 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작년도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위해서 재국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를 할 방향성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올해도 지속적으로 국방 외교의 외연을 확대해야 됩니다. 국익 창출해야 되겠죠. 무엇을 더 하면 좋을지 당부와 또 다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네, 국방 외교든지 신남방 정책이든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방 외교에서 강대국에게는 당당하게, 약소국에게는 겸손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예, 그게 제 당부입니다. 네. 정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외교 방식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선진국 지위에 걸맞는, 국격에 걸맞는 그런 외교가 필요할 거고요. 이제 좀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선진국들에게 끌려가는 외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외교의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2021년 국방 외교의 성과가 많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우리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국방 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국군 장병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연의 임무에 성실히 임하고 계시는 해외 파병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는 올해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국방 외교의 다변화와 또 외연 확대를 통해서 강한 안보 구축해 주시고 또 국익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를 또 당부 말씀드리면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우리가 직면한 안보 정세를 직시하고 국방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우리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